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변희영입니다.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바로 김희선 작가의 라면의 황제인데요. 라면의 황제. 제목부터 흥미롭죠? 김희선 작가는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고요. 강원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11년 겨울에 작가세계의 신인상에 단편소설인 교육의 탄생이 당선돼서 문단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설집으로는 같은 제목 라면의 황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작품 소개한 후에 김희선 작가 연결해서 작품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그럼 김희선 작가의 라면의 황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라면의 황제, 김희선. 한때 라면이라는 음식이 있었다. 그것은 기름에 튀겨 건조시킨 국수를 수프와 함께 끓이거나 혹은 그냥 뜨거운 물만 부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즉석식품이었다. 물론 듣기론 지금도 극빈국 어디선가는 이 괴상한 인스턴트 식품이 필수 식량의 하나로 유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그런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진 않고 있다. 전성기의 라면은 연간 약 1000억 개 이상이 소비되던 그야말로 지구상 최고의 인기 식품이었다. (2007년 1월 9일자) 뉴욕타임즈. 라면을 처음 만든 대만계 일본인 안도 모모후쿠의 죽음을 추모하며 실린 글이다. 뜨거운 물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라면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한 음식이다. 이렇게 치켜세운 적이 있다는 것만 봐도 그 시절 라면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2010년 IT를 강타한 대지진 당시 난민들에게 제공된 음식도 라면이었다. 세계적 구호단체인 해피월드 홈페이지, 아직까지 남아있는 홍보 동영상에서 자신을 941생으로 살아난 난민이라고 소개한 한 IT 여성 메리 27세, 세 아이의 엄마가 말하는 장면이다. 라면이요? 네. 그동안 지급되었던 다른 고식량보다 훨씬 낫습니다. 면과 함께 따뜻한 국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게 컵라면입니다. 근데요, 삽시간에 갈라진 땅이 내 아이들을 삼켜버렸어요. 라면이란 식품이 최고의 인기를 구가한 것은 아마도 2005년 즈음이었던 듯하다. 네, 지금 우주선이 발사되고 있습니다. 올해 라면은 그동안 지상의 간편식품이라는 스스로의 한계를 깨고 드디어 우주로 진출했습니다. 라면은 이제 우주비행사의 필수 식량 리스트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상 우주선 발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동안, 그러니까 아직 라면 유해론이 완전한 대세로 자리 잡기 전인 2015년 중반까지 우주비행사의 필수 식량 리스트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정도로 명성을 얻었기 때문이다. 김기수 씨 역시 2005년 즈음 생애 전성기를 누렸다. 그때 그는 비록 대형 서점은 아니지만 꽤 큰 규모의 동네 서점에서 자신의 자서전 출판 기념회를 열었으며 자서전 겸 식당 홍보 책자였던 그 책의 제목은 내 영혼의 라면 한 그릇이었다. 자, 여기요. 여기 와주세요. 식품 음료 시간입니다. 제 자서전 내 영혼의 라면 한 그릇 출판 기념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다니 고맙습니다.
김기수 씨, 이쪽으로 좀 봐주세요. 찍습니다. 내 영혼의 라면 한 그릇. 이 책을 쓰신 배경 좀 들려주시죠, 김기수 작가님. 주요 일간지는 아니지만 식품음료신문을 비롯한 몇몇 군소신문사에서 그것을 취재해 가기도 했다. 그리고 2005년 김기수 씨는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영광을 얻었다. 전, 이 라면만 먹고 살아요. 네. 어느 조그만 케이블 방송사가 새로 만든 그러나 시청률 부진으로 약 2년 뒤 폐지된 기인과 달인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빛바랜 화면 속에서 김기수 씨는 라면 그릇을 들고 환하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뭐 그저 찡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들 하지만 웃고 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자서전인 내 영혼의 라면 한 그릇을 구비하고 있는 도서관은 어디에도 없다. 라면이 세상에서 사라질 때 그 책 역시 똑같은 운명을 겪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도서관에도 없을 정도니 서점엔 당연히 없다. 서점 직원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네? 내 영혼의 라면 한 그릇이요? 처음 들어보는 책인데요? 식품에 관한 책인가요? 아니면 일종의 요리책인가요? 잠깐만요. 검색 좀 해볼게요. 안 나오는데? 혹시 무척이나 열성적인 직원이 있다면 그가 조용히 서고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 한참 뒤 그 직원은 먼지가 잔뜩 덮인 책 한 권을 들고 빠르게 걸어온다. 혹시 이걸 찾는 건가요? 내 영혼의 닭고기 스프? 따라서 만약 정말로 내 영혼의 라면 한 그릇이라는 제목의 책을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서점이나 도서관 대신 차라리 페이지 수집상을 방문하는 게 나을 것이다. 운이 좋으면 WC, 김기수 씨가 말년을 보낸 WC 인근에 위치한 오래된 페이지 수집상 한 구석에서 파쇄되길 기다리고 있는 내 영혼의 라면 한 그릇을 한 권쯤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출판사 창고에 쌓여있던 그 수많은 내 영혼의 라면 한 그릇들은 어느 날 회사가 부도로 문을 닫음과 동시에 페이지 수집상으로 넘어가는 신세가 됐다. 평소 책이라곤 단 한 줄도 읽지 않던 페이지 수집상 주인은 그러나 겉표지에 먹음직스러운 라면 한 그릇이 선명하게 인쇄된 그 기이한 책에 단번에 매료됐다. 라면이 먹음직스럽구만. 지금이야 라면이 사라졌지만 라면 공장에서 일도 했었고 옛날엔 참 많이도 먹었는데 전부 파쇄기에 집어넣기는 아까우니까 몇 건만 챙겨두지 뭐. 그는 파쇄기에 집어넣기 전 몇 권을 빼서 컨테이너 박스 안에 마련된 휴게실 선반에 진열했다. 나중에 그가 더 이상 페이지 수집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그의 아들 이인호 23세,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았고 휴게실도 새로이 정리했다. 그는 라면 그림이 그려진 화려한 장정에 책 몇 권이 놓여있던 선반을 치우고 거기에 벽걸이 텔레비전을 달았다. 페이지 수집상의 아들이 그 책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건 그로부터 시간이 좀 흐른 뒤의 일이 될 것이었다. WC에서 좀 떨어진 어떤 황량한 공원 묘지에 김기수 씨의 묘비가 있다. 라면은 사라지고 없지만 여전히 건재한 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라면 동호회 회원들이 해마다 그의 기일이면 이곳에 들러 꽃을 놓고 간다. 자, 라면 동호회 김기수 황제님을 향해 일동 묵념. 사실 그들은 라면을 먹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라면은 세상에서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 그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다는 엄청나게 나이 많은 노인 허30, 연령 미상. 나이 많은 노인이 동호회에 자문 역할을 해주고 있다. 툭하면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말이다. 라면. 이건 진짜
최고의 음식이었어. 아마 자네들은 상상도 못하겠지. 그 따뜻한 국물 맛을. 어쨌거나 그들이 꽃을 두고 간 묘비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 김기수, 1957년부터 2013년까지 27년간 오직 라면만 먹은 자, 여기 잠들다. 라면 유해로는 20세기 후반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라면이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면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기름에 튀겨서 건조시키거든요. 먹으면 안 돼요. 더 나쁜 건 각종 첨가물이 들어간 스프입니다. 이게 수만 가지 질병을 비롯해서 우울증이나 폭력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까지 유발을 하거든요. 신기하게도 그런 문건들의 결론은 하나같이 똑같았다. 라면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초적인 문장은 라면 애호가들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라면을 먹어야 했던 이들에게도 엄청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급기야는 현대사회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제의 주범으로 라면이 지목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경제 전문가입니다. 연구 결과 1인당 라면 소비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거주자의 월 평균 소득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빈곤의 밑바탕에는 바로 라면이 있다 이겁니다. 교육 전문가예요. 저희가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어린 시절 라면 소비량과 명문대 진학률은 반비례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따라서 저희 교육 전문가들은 학교 주변 300m 이내의 라면 가게를 모두 추방하자는 법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보도됐다. 사악한 의도를 가진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 한 이슬람 청년 이븐 바투타 25세 출신국 미상. 이슬람 청년이 모 신문사의 마라톤 대회 며칠 전 인천공항에 체포됐는데 그의 가방 속엔 사제 폭탄을 만들려고 한 게 분명해 보이는 한국산 압력밥솥 하나와 라면 20봉지가 꽉꽉 채워져 있었던 것이다. 나 폭탄 만들 의도 없습니다. 그리고 라면 테러리스트들에게 공급할 식량 아닙니다. 지금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른대로 자백하세요, 이분 바투타 씨. 이 사진 10대들이 소총을 맨 채 담벼락에 기대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사진 아닙니까? 이래도 발뺌하시겠습니까? 나 테러리스트 아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건 온 세계를 놀라게 한 테러 미수 사건이었고 라면이 악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로 자리 잡았다. 결국 어느 날부턴가 라면은 죄와 타락의 이미지를 지니게 되었다. 대도시를 빠르게 걷던 시민들은 문득 편의점 유리창 너머를 쳐다봤고 그 안에 쭈그리고 앉아 라면을 먹고 있는 추레한 차림의 사람들을 노려보았다. 어머머, 저 사람 편의점 안에서 지금 라면 먹고 있는 거예요? 국물을 막 마시네요. 잠재적인 범죄자들 같으니라고. 국물 속에 유해물질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 물질이 뇌에 침투해서 반사회성과 폭력성을 부추길 게 확실합니다. 라면을 추방시켜야 돼요. 여전히 라면을 먹고 있네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해치는 인간들 같으니라고. 저러다간 종국엔 각종 성인병에 걸려서 공공의료보험의 재정 악화를 앞당기는 게 기여하겠죠. 참. 물론 이런 분위기에 반론을 제기한 이들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말했다. 아이고, 이 바보들아, 문제는 라면이 아니야. 아니야. 정말 라면이 세상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면 라면이 아직 없던 시절에 이 지구 전체를 휘감았던 폭력과 우울의 역사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말해보세요. 전 얼큰한 국물 맛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요. 네,
라면 애호가입니다. 개인은 각자 자신이 먹을 음식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국가는 그런 것에 간섭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라면이 아닌 다른 음식은 먹을 엄두조차 내기 힘들었던 일부 청소년들과 독거 노인층이 한데 뭉쳐 라면 유해론에 반대하는 기이한 한 팀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들이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온라인상에 만들었던 사적 모임이 후일 라면 동호회의 근간이 되었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다. 라면을 먹게 해달라! 먹게 해달라! 먹게 해달라! 라면 먹을 자유를 달라! 자유를 달라! 자유를 달라! WC 외곽 공원묘지에서 편히 잠자고 있던 김기수 씨를 세상으로 다시 불러낸 건 당연히 라면 동호회였다. 소수의 박해받는 무리들이 언제나 그러했듯 라면 동호회 회원들의 결속력은 엄청났는데. 자, 라면 동호회 제34차 총회 결의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의 끈끈한 유대감과 세상에 대한 투쟁 정신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선 구심점이 되어줄 전설적이고도 영웅적인 인물이 필요합니다. 이성! 땅! 그리고 혹시 이미 짐작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안건을 처음 발의한 사람은 바로 폐지 수집상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인호군이었다. 그러니까 그 사연은 다음과 같다. 자, 이번 안건을 발의하신 라면 동호회 회장님께서 왜, 무슨 이유로 이런 안건을 발의하게 됐는지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라면 동호회 회원 여러분, 그날은 눈이 내리는 겨울 오후였습니다. 저는 폐지를 반쯤 실은 트럭을 공터 한 구석에 세워둔 뒤 언제나 그렇듯 컨테이너 박스 휴게실로 들어왔죠. 절로 한숨이 나오더군요. 세상엔 수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라면 금지 법안도 통과됐고 이제 라면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집 뒷마당에 솥을 걸고 면을 튀긴 뒤 직접 만든 가루 스프를 넣고 끓여 먹는 행위조차 단속 대상이 됐잖아요. 이런 수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공무원 시험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한 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다 이겁니다. 저 역시 응시자 중 하나였지만요. 그날도 눈 내리던 그날도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비좁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커피 믹스를 종이컵에 탔죠. 그 다음 텔레비전을 막 켜려던 찰나 밥상으로 쓰는 테이블 한쪽 다리를 받치고 있는 내 영혼의 라면 한 그릇을 발견한 겁니다. 무엇보다 저를 사로잡은 건 표지의 라면 사진이었습니다. 붉은 주황빛을 띤 국물 속에 꼬불꼬불한 면, 그 위엔 대파와 계란 노른자까지. 라면이라. 전 오래전 그 용어를 꽤 자주 들어봤던 걸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선지 그리고 언제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더군요. 하지만 무척 오래도록 곰곰이 생각한 끝에 전 그 단어가 왜 그리도 낯익은 건지 알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인호군의 아버지는 라면 공장의 마지막 직원이었다. 그런데 라면이 세상에서 사라지면서 라면 회사들 역시 대거 문을 닫아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산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라면 회사들은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에 성공했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의 강력한 지원이 큰 힘이 되었으면 물론이다. 다만 그 와중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긴 했지만 그건 일종의 필요하기나 마찬가지였다. 결국 인호군의 아버지는 곧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될 공장 앞에서 새로운 일에 종사하게 될 남은 동료들의 배웅을 받으며 터덜터덜
걸어 나와야 했다. 인호군의 아버지가 그 이후 여러 직업을 전전한 뒤 WC 외곽에 정착하기까진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그동안 겪은 고생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는 천성이 선량한 사람이었던 듯하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순수한 신념을 버리지 않았던 걸 보면 말이다. 세상은 너무나 공평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보란듯이 잘 살 수 있단다. 그래서 그랬던 건지는 몰라도 인호군의 아버지 역시 라면이 사라지기 직전의 과도기에 길을 걷다가 슬쩍 편의점 안을 들여다보곤 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혀를 차면서 옆에 있던 어린 인호군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그 대낮부터 라면이나 먹고 있는 한심한 꼴이라니. 우리 젊을 땐 저러지 않았어. 얼마나 부지런했다고. 어쨌든 뒤늦게 모든 걸 기억해낸 인호군은 이제는 요양원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 이 책, 내 영혼의 라면 한 그릇 기억나세요? 아버지 혹시 오래전에 라면 공장에서 일했던 시절 잊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 말이에요, 이 책에 나오는 라면 가게 주인 김기수 씨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요, 아버지? 아니, 아버지, 라면을 기억하세요? 도대체 어떤 맛이었어요? 이 책 중간쯤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이런 극한의 추위도 라면 한 그릇이면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 물론 나중에 인호군은 그 문장이 김기수 씨의 순수한 창작이 아니라 어느 영화의 대사 한마디를 비슷하게 베낀 것임을 알게 됐다. 원작 영화에서 극한의 추위를 이기게 해주는 건 닭튀김이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가 라면 동호회의 가장 열성적인 회원이 된 데에는 김기수 씨의 저 문장이 큰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극한의 추위도 라면 한 그릇이면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 김기수 씨는 라면만 먹으며 오래 버티기 분야의 기네스북 신기록을 수립할 뻔한 사람이었다. 본인 스스로가 내 영혼의 라면 한 그릇에서 그렇게 밝히기도 했지만 인호군이 인터넷을 뒤져 찾아낸 어느 오래된 신문, 한국식음료협회의 기관지 형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 발행되던 식품음료신문을 말한다. 오래된 신문의 부고에도 김기수 씨는 그렇게 소개되어 있었다. 인호군은 그 부고를 프린트하여 새로 마련한 스크랩북에 풀로 붙였는데 그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한국라면협회 WC 지회 부회장인 김기수 씨가 향년 57세로 별세했다. 라면만 먹으며 오래 버티기 분야의 챔피언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기 직전 눈을 감아 더욱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고인은 라면 가게 주인으로 살아온 생애를 담담히 회고한 책인 내 영혼의 라면 한 그릇의 저자이기도 하다. 부고를 읽은 뒤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식품음료신문 홈페이지를 배회하다가 그 신문에 오래전 연재됐던 대한민국 식음료 50년사라는 특별기획 시리즈를 발견하게 된 것에 대해 인호군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필연이었죠. 뭔가에 홀린 듯 클릭을 거듭하다가 결국 그 기사에 도달하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전 죽은 김기수 씨가 날 그리로 이끌어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실제로 대한민국 식음료 50년사엔 내 영혼의 라면 한 그릇의 저자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잔뜩 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꽤 많이 실려 있었다. 비록 완벽하게 마무리된 연재도 아니었고 중반쯤엔 갑자기 중단되더니 그 후엔 황급히 다른 시리즈로 대체된 흔적이 역력했지만 말이다. 사실 인호군은 모르고 있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알 길이 없겠지만 그 연재물은 오래전 식품음료신문에서 일했던 한 신입기자의 회심의 역작 같은 것이었다. 입사한 뒤 주로 인물 동정란의 부고기사나 써왔던 그가 김기수 씨의 부고 역시 그 신입기자가 작성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때 그는 라면만 27년간 먹었다는 분식집 주인에게 강한 호기심을 느끼게 된다.
결국 그 신입 기자는 이 기사 때문에 편집장한테 쫓겨나게 되고 기사를 모두 싣지는 못한다. 여하튼 인호군은 그 오래된 기사들, 시리즈 중 김기수 씨를 다룬 부분은 총 3회에 해당했다. 편집장 때문에 실리지 못했던 마지막 원고가 하나 더 있다는 걸 그는 한참 뒤에나 알게 된다. 기사들을 프린트한 뒤 잘 정리했고 그런 다음엔 스크랩북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붙였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나자 라면 동호회 제34차 총회가 열리는 비밀의 장소! 라고 하기엔 뭐 좀 평범한 대로변 지하의 술집이었지만 비밀의 장소를 향해 출발했다. 스크랩 1. 기네스북 월드 레코드.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지만 김기수 씨는 정확히 30세가 되던 해 가을부터 라면만을 먹기 시작했다. 즉, 그가 시장 안쪽 골목에 처음으로 분식집을 내던 1986년부터였는데 증언에 의하면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했던 식사 역시 계란과 파를 듬뿍 넣어 끓인 라면이었으니 김기수 씨가 라면만 먹으며 버텨온 세월은 장장 27년에 달한다는 어마어마한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물론 그가 그동안 정말 라면으로만 하루 세끼를 해결했는지를 확인할 길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독특한 식생활을 증명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기수 씨가 라면만 먹으며 오래 버티기 부분의 신기록 갱신 여부 조사를 위해 현장을 찾았던 기네스북 한국지부 심사위원에게 27년간 라면만 먹으며 살아왔다는 증거로 내놓은 건 27건의 금전 출납부 뿐이었다. 자자, 선생님. 전 여기에 하루 매상하고 지출, 또 매일 내가 먹은 것하고 소감을 꼼꼼히 적어요. 자, 이 기록이면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 정도 자료로는 신기록 인증이 힘들겠군요. 그렇다면 심사위원 선생님, 이것만 보시면 선생님도 분명히 제 기록을 인정해 주실 겁니다. 네. 내용혼의 라면 한 그릇? 얼마 전 출간한 제 자서전이거든요. 예. 심사위원 선생님 앞에서 제 자서전의 일부를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제가 27년간 라면만 먹어왔다는 걸 믿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네. 좀 그러시다면 그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언젠가 구청 문화 강좌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옛날에 융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살았다고 한다. 그분은 아무튼 무척 훌륭한 교수였다는데 만약 두 가지 일이 우연히 동시에 일어난다면 거기엔 분명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운명적 관계가 놓여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성공했다는 거다. 그때 강의를 들으며 난 기쁨에 겨워 무릎을 쳤다. 얼마나 세게 쳤는지 그 소리에 강사가 깜짝 놀라 내 쪽을 쳐다봤을 정도였다. 그렇다. 그날 나는 내가 왜 어릴 때부터 라면을 그리도 많이 먹어야 했는지, 밥보다 라면 먹은 날이 훨씬 많았거든요. 저기요, 아직도 멀었나요? 다 돼갑니다. 어른이 돼서는 왜 라면 가게를 차렸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왜 이렇게 열심히 라면만 먹으며 오래 버티기 분야의 신기록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됐던 것이다. 그건 바로 내가 1957년 8월 25일에 태어났기 때문이었다. 네? 1957년 8월 25일이 대체 무슨 날인데요? 정말 모르십니까? 그날 일본에선 인스턴트 라면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한국에선 제가 태어났지요. 그러면서 김기수 씨는 도대체 여기에 왜 다른 증거들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다며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일단 런던에 있는 기네스북 본사에 문의해 봐야 한다고 말해줬는데 어찌나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든지
제 가슴이 다 아파오더군요. 라면 가게에 다녀온 당일 저녁, 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앉아 메일을 썼습니다. 카메라로 찍어온 금전 출납부 사진을 일일이 첨부했고, 이런 경우 라면만 먹으며 오래 버티기 분야의 신기록 인정이 가능한지 문의했죠. 물론 김기수 씨가 태어난 날짜가 1957년 8월 25일이고 그래서 그게 그의 운명이라는 등 그런 얘기들은 당연히 하지 않았어요. 해봤자 비웃음만 살 테니까요. 답변이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분야는 그리 인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도대체 요즘 세상에 누가 라면 같은 거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게다가 김기수 씨에겐 강력한 라이벌도 있었습니다. 그쪽은 비록 김기수 씨보다 한 달 늦게 라면을 먹기 시작했지만 객관적인 증거자료 비슷한 걸 가지고 있었죠. 누구냐고요? H군에 사는 박모 노인이요. 박 노인이 내놓은 건 동네 가게에서 26년 11개월간 라면을 구입해온 영수증 묶음이었거든요. 사실 이런 식의 신기록에 대한 조사가 우리에겐 가장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가령 세상에서 손톱이 가장 긴 사람이라든가 한 번에 햄버거를 가장 많이 먹은 사람 같은 항목은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신청자 본인이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왔다고 주장하는 경우엔 난감하기 그지없어요. 증거랍시고 보여주는 자료들도 부실하기 짝이 없어서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든다고나 할까요? 박노 노인만 해도 그래요. 그 영수증 묶음이 하루 3끼 라면만 먹었다는 결론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 이런 케이스엔 심사위원인 우리의 주관적 판단이 10분 개입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본사의 답변을 기다리는 도중에 주인공이 세상을 떠나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당장 확답이 온다 해도 김기수 씨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이상 타이틀은 자동적으로 라이벌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을 테니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심사위원은 김기수 씨가 27년간 라면만 먹어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지극히 사무적인 말투로 대답했다.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김기수 씨도 여기 기록되고 싶어서겠죠. 기네스북 월드 레코드사에서 매년 발행되는 800쪽짜리 책 어딘가에 공식적으로 이름이 실리는 사람들이 어디 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기사를 스크랩하며 인호군은 잠시 고민했다. 그가 조사한 바로는 실제로 인스턴트 라면이 처음 만들어진 날은 김기수 씨가 알고 있던 1957년 8월 25일이 아니라 그 다음 해인 1958년 8월 25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일본의 이케다라는 소도시에서 안도 모모후쿠가 인스턴트 라면을 발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그는 김기수 씨의 착각에 대해 조용히 넘어가기로 한다. 중요한 건 실제로 27년간 라면을 먹었다는 사실 아닌가요? 그게 본질이니까요. 나머지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번째 스크랩 내용도 보실래요? 스크랩 2. 세상의 모든 영수증. 김기수 씨와 그 라이벌인 박모 노인이 2005년 세상의 저런 일로라는 프로그램에 동반 출연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어쨌든 거기서 리포터는 어색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던 두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하루 3끼 라면만 드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 어르신 먼저 대답해 주시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밥을 못 먹게 됐어. 아마 1986년 가을이었을 거야. 그래 맞아. 아시안 게임 어쩌고 하던 때니까 확실해.
그 저녁 9시 뉴스를 봤는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밥이라곤 한 숟갈도 못 드게 됐지. 저 할아버지, 그런 증세가 그날 본 뉴스 내용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나도 잘 몰라. 그게 뭐 그러니까 우루과이에서 무슨 협상이 시작된다는 뉴스였는데. 내가 우루과이가 어딘지 아나? 하여튼 죽을 병이라도 걸렸나 싶어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만 하니 답답할 따름이었지. 가을이라 추수도 해야 하는데 그리고 몸져 누워만 있으니까 보다 못한 마누라가 읍내에 가서 라면을 사왔어. 옛날에는 그걸 다들 3천만의 영양식이라고 했잖아. 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냄비에 든 라면을 보니까 입맛이 돌더라. 그날 앉은 자리에서 한 그릇 다 먹고 국물까지 후루룩 마셨지. 그런 다음에는 털고 일어나서 주스도 무사히 마쳤고. 그래, 그때부터였어. 난 라면만 먹기 시작한 게 말이야. 자, 여기가 우리 창고인데. 와. 봐! 전부 라면이지. 이야, 할아버지, 이 정도면 전쟁이 나도 걱정 없겠는데요? 그래. 이야. 몇 년 전 겨울 폭설이 내린 적이 있는데 말이야. 그때 읍내에 나갈 수가 없어서 라면 구하는 어찌나 고생을 했는지. 하지만 그 방송에서도 김기수 씨는 한결같은 대답을 하고 있었다. 하늘을 나는 새에게 왜 날아가느냐고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라면을 왜 먹느냐고 묻는다면 그저 제 운명이라고 할 수밖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라면은 맛도 좋은데다 몸에도 좋습니다. 게다가 조리가 간편해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죠. 따라서 전 라면이야말로 바쁜 현대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음식이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필수적인 식량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김이 펄펄 나는 라면 그릇을 두 손으로 들어 보이며 활짝 웃는 것이었다. 결국 라면만 먹으며 오래 버티기 부문의 신기록 타이틀은 박모 노인에게로 돌아갔다. 김기수 씨가 죽은 뒤로도 매일 삼시세끼 라면만 먹은 데다 영수증 역시 꾸준히 모았기 때문이다. 천수를 누린 노인이 죽기 얼마 전, 이제는 좀 늙어버린 기네스북 천수를 누린 노인이 죽기 얼마 전, 이제는 좀 늙어버린 기네스북 한국지부 심사위원이 그의 집으로 찾아왔다. 심사위원의 손엔 신기록 인증서와 그에 발행된 856쪽짜리 기네스북 한 권이 들려 있었다. 노인은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책 623쪽에 실린 자신의 이름을 쓰다듬었다. 이러려고 한 일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노인이 영수증을 모은 것은 기네스북 도전을 위한 게 아니었다. 장례식에서 박모 노인의 맞사위는 울먹이며 말했다. 장인어른은 그렇게 꼼꼼한 분이셨습니다. 이거 보세요. 예. 다 뭐야? 거기엔 노인이 80평생 모아온 각종 영수증이 연도별, 용도별, 발행처별, 계절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던 것이다. 상주 노릇을 하고 있던 사위는 저희 장인어른이 아주 오래전 어느 날 영수증을 잃어버려서 수도 요금을 2번 낸 뒤로 이렇게 모든 영수증을 모으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스크랩 3 내 영혼의 라면 한 그릇. 어느 교수 겸 방송인이 진행하는 텔레비전 토크쇼에 출연하지만 않았어도 김기수 씨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게 당시 그를 아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의견이었다. 그는 과량의 수면제를 라면에 녹여 먹은 뒤 잠자듯 숨을 거뒀다. 경찰은 김기수 씨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결론지었으나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주방 보조이자 라면 가게의 유일한 종업원이었던 허삼식은 그가 결코 그런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했다. 다시 토크쇼 얘기로 돌아가자면 원래 식품 영양학을 전공한 모대학 겸임 교수였던 그 방송인은 2000년대 들어 급증한 식생활 관련 프로그램에 잠깐씩 얼굴을 내밀며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프로그램 말미에서 그가 맡은 역할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노려보며 엄숙하고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명심하십시오. 라면은 당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회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더해갔다. 하긴 확실히 그 방송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구석이 있었는데 만약 라면만 없어진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도 다 사라질 거라는 희망 섞인 믿음을 매회 심어주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유명해진 식품 영양학자 겸 방송인은 나중에 모 방송사의 식생활 집중 토크쇼의 단독 진행자가 되었는데 김기수 씨는 죽기 얼마 전 바로 그 쇼의 첫 번째 게스트로 출연했던 것이다. 그런데 생애 두 번째 텔레비전 출연을 앞두고 잔뜩 흥분해 있던 라면 가게 주인은 방송국 정문을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닥쳐올 비극적인 미래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듯하다. 한껏 멋을 낸 차림으로 대기석에 앉아있던 그의 표정이 꽤나 상규돼 있더라는 당시 방청객들의 증언 같은 걸 종합해보면 말이다. 하지만 막상 녹화가 시작되었을 때 진행자는 날카롭고 비판적이면서도 단호하게 그지없는 질문을 연달아 던져댔고 그 앞에서 김기수 씨는 그저 이마에 땀만 닦으며 무릎에 놓인 내 영혼의 라면 한 그릇을 접었다 폈다 할 뿐이었다. 여기서 라면 유해론자였던 교수 겸 방송인과 27년간 라면만 먹으며 살아온 분식집 주인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는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다. 다만 마지막 장면에서 김기수 씨가 약간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것. 지금 김기수 씨가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라면은 당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방송 내내 만지작거리던 자신의 유일무이한 저서를 옆구리에 낀 채 스태프와 청중 사이로 천천히 걸어나갔더라는 것 정도만 밝혀두면 되지 않을까. 편집장에게 해고된 신입 기자는 오랜 뒤 독특한 시각으로 지방에 숨겨진 역사를 재조명한 저서 WC 3부작으로 이름을 알렸고 향토 사학자가 되었다. 그는 네 번째 책을 쓰기 위하여 당시에 사회 문제화되어 있던 라면 동호회를 조사하기로 마음먹었다. 무엇보다도 그 기이한 지하 조직. 그들이 집 뒷마당이나 베란다 한 구석에 검은 무쇠솥을 걸고 직접 라면을 제조해 먹는다는 흉흉한 소문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런 극한의 주의도 라면 한 그릇이면 것들이 이겨낼 수 있다! 이게 그 조직의 모토라고 했는데 또 어떤 이들은 김기수 씨가 자서전의 맨 마지막에 썼던 말이 그들의 진짜 모토라고 우기기도 했다. 나는 끓였고 사람들은 먹었다! 그는 점조직으로 되어 있다는 라면 동호회의 천신만고 끝에 가입했다. 그리고 자신만의 비밀, 그건 바로 연재가 중단되어 씻지 못했던 대한민국 식음료 50년사의 마지막 원고인 자신만의 비밀을 내어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조직의 리더가 된 인호군을 만나는 데 성공했다. 그 둘은 인호군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던 WC 외곽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만남을 가졌다. 당신들은
왜 하필이면 김기수 씨를 동호회의 구심점으로 택했습니까? 실제로 신기록을 수입한 사람은 박모 노인인데 말입니다. 드세요. 커피 믹스입니다. 예. 우리 역시 처음에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김기수 씨로 하느냐 박모 노인으로 하느냐를 두고 말이에요. 개중엔 그런 영웅적이고 전설적인 인물이 굳이 왜 필요하냐며 아예 반대를 한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그 죽은 김기수 씨에겐 박모 노인에겐 없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라면이 곧 운명인 자 특유의 그 느낌. 그걸 뭐라고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에겐 바로 그런 이미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건 사람 얼굴이 그려진 흰색 티셔츠네요. 김기수 씨의 캐리커처예요. 앞으로 라면 동호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겁니다. 아, 네. 어떻습니까? 원한다면 한 장 드릴 수도 있는데. 가만. 이건 김기수 씨 얼굴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사실 그건 우리 동호회 멤버 중 하나의 얼굴입니다. 아무래도 실제 사진보단 이쪽이 훨씬 잘 어울리니까요. 하지만 그게 또 뭔 상관입니까? 중요한 건 김기수 씨가 라면만 27년간 먹은 그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는 사실 아니겠어요? 취재가 끝난 뒤 향토 사학자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다. 신발을 벗고 자동차 열쇠를 탁자에 올려놓은 다음에야 그는 인호군에게 약속한 원고를 건네주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김기수 씨의 젊은 시절을 기억하고 있다는 한 만두가게 노인과의 인터뷰를 기록한 글이었는데 당시 그는 특히나 다음과 같이 끝낸 마지막 문단에 애착을 가졌었다. 그러면서도 노인은 연신 찜통에서 만두를 꺼내 유리장 앞에 진열하고 있었다. 나는 김기수 씨가 죽었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한 채 만두를 먹었고 마지막으로 물을 마시며 넌지시 물었다. 예전 김기수 씨가 여기서 장사를 할 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끼 라면만 먹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랬던 건지 혹시 짐작가는 이유 같은 건 없는지 물었다. 거대한 밀대로 반죽을 밀던 노인은 의아하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이유? 아니 그거야 당연한 거잖아. 라면 가게를 하니까 하루 세끼 라면만 먹은 거지. 난 지금도 하루 세끼 만두만 먹는다고. 이래. 그러면서 노인은 별 싱거운 사람 다 보겠다는 듯 혀를 찼다. 만두값을 치른 뒤 가게 밖으로 나온 나는 어두침침한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그러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니 찜통에선 여전히 구름 같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인호군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약속했던 원고를 주겠다고 말할까도 생각했지만 곧 머리를 흔들었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이후 향토 사학자는 인호군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라면 동호회 본부가 경찰의 급습을 받아 와해됐다는 말도 있었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어쨌든 거기서 경찰은 몇 개의 솥과 식용유 2통 그리고 밀가루 서너 포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라면이 사라졌느냐 하면 그건 절대 아니었다. 라면은 그 후로도 언제까지나 명맥을 이어갔고 지금도 여전히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춥고 을씨년스러운 날이면 어딘가에서 라면 끓이는 냄새가 지표를 뚫고 피어올라 지나가는 이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지 않은가. 김기수 씨의 기일엔 매년 꽃이 놓였다. 물론 어쩌다가 간혹 놓이지 않는 해도 있었지만 말이다. 라면의 황제 만나봤습니다. 참 기발하면서도 재미있는 작품이죠. 그럼 김희선 작가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라면 좋아하시죠? 아, 네, 진짜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걸 읽으면서 라면을 네. 정말 좋아하는 분이거나 아니면 라면을 멀리해야 되겠다. 건강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진 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참 독특한 소재인데 어떻게 네. 이런 걸 작품으로 옮길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원래 라면 일단 너무 좋아하니까 네. 라면 생각은 항상 했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어떤 나이 드신 분이 하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을요? 그분이 이제 굉장히 나이 많으신 좀 할머니신데 네.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일 다니시고 저녁에 밭일하고 와서 아이 먹이고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때만 해도 라면이 좀 귀한 음식 이제 이런 예. 거니까 그거를 아이한테 이제 아이가 또 입맛도 없어 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소중하게 챙겨 먹이셨는데 네. 지금 와서는 라면이 이제 안 좋다는 얘기를 이제 요즘에 많이 하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서 내가 아이한테 안 좋은 걸 어릴 때 그것도 모르고 먹였다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좀 되게 슬펐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 그렇게까지 죄책감을 가질 만큼 그 음식에 어떤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굳이 필요할까 뭐 이런 그러게요.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요즘에 이제 몸에 좋은 음식 뭐 이런 거 많이 열풍이 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게 뒷면을 보면 뭔가 시간이라든가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쉽게 실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지 못한 음식에 대한 어떤 그냥 안 좋다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도덕적으로 안 좋다 그걸 먹는 사람은 어떤 멸시나 혐오의 대상이 될 수도 그건 있는 아니죠. 음식까지 예. 있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머릿속에서 이런 작품 이렇게 떠오른 것 같아요. 네. 서로의 취향인걸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무엇보다 라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언제 제일 먹고 싶냐면요. 네. 그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드라마나 그 CF에서 라면 먹을 때 있잖아요. 아, 네. 그런데 요번에 라면의 황제 이 작품을 읽으면서 네. 어제 저녁에 계속 라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작품이 그만큼 네. 매력적인 거죠. 먹고 싶어지니까. 네. 예, 예. 작품의 배경이요. 정확하게 네. 나오진 않지만 미래의 어느 시간인 거잖아요. 예. 미래에서 지금을 내려다본다는 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텐데 괜찮으셨나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통 미래 시점에서 쓰는 게 SF 소설 같은 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SF는 이제 아닌데 그렇게 미래라든가 또는 과거 이런 시점에서 소설이 진행될 때 좋은 점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익숙한 현재를 약간 이렇게 낯설게 보게 된다고 할까?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좀 떨어져서. 네, 그래서 부담스럽지는 않았고 오히려 이제 좀 지금의 어떤 모습을 다르게 보고 싶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미래 시점을 선택하게 됐거든요. 네. 저는 참 재밌었어요. 재밌는 게 재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참 천연덕스럽게 독자를 웃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중에 뭐 내 영혼의 닭고기 스프를 패러디한 내 영혼의 라면 한 그릇 이것도 참 재밌었고요. 무엇보다 라면 동호회 회원들의 그런 활약상들 또 김기수라는 존재. 근데 작품 내용 얘기를 좀 해보자면 왜 김기수 씨를 그렇게 라면의 황제로 인정했을까요? 이들은? 사실은 여기서 이제 동호회 회원들이 김기수라는 사람을 어떤 자기들의 이제 정신적 지주 같은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또 한편에는 뭐 기네스북에 오른 박노 노인도 있고. 노인분, 예. 근데 제가 거기에 이렇게 어떤 꼭 이 사람이 라면의 황제여야 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어떤 질문 같은 거를 던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사람은 라면의 황제가 되고 저 사람은 아니라는 말을 들었나. 네. 또
그런 타이틀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정해지고 누가 정해질 수 있는지 또 그런 거에 실제적인 의미가 뭐가 있을지 이런 거를 이제 이 과정을 통해 갖고 읽는 사람이라든가 뭐 저도 쓰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 이런 걸 주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의문 같은 게 생기면 툭 던지게. 예.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김희선 작가 처음 만나 뵌 거잖아요. 예. 그래서 또 우리 저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럼 끝으로 라면의 황제를 표제로 한 이 소설집에 또 어떤 작품 소개해 줄 만한 게 있을지 소개를 받아보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거 말고 8편이 더 실려 있는데요. 주로 뭐 이제 어떤 집안에 깔려있는 카펫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국과 이란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 시대를 살아온 세탁소 주인, 할아버지 얘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유전공학이 발달한, 그러니까 생명공학이 발달한 어떤 먼 미래에 인류가 어떻게 됐을까에 대해서 상상해본 이야기도 있고, 또 뭐 제가 좋아하는 걸로는 팔레스타인에 사는 소년과 한국에 사는 사람 사이에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어느 멋진 날이라는 단편이 있거든요. 그런 좀 여러 가지 소재를 관심이 많았던 거를 작품으로 좀 많이 엮어봤어요. 김희선 작가의 이렇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확 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다른 작품들도 저희들이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뵈서 반가웠고요.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희선 작가와 함께 라면의 황제에 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법정 스님의 물소리 바람소리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기도는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귀 기울이는 것. 입을 다물어야 깊은 뜻을 지닌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침묵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이따금 우리들은 자신을 탐구하기 위해 침묵의 세계에 기댈 필요가 있다. 네, 기도는 조용히 귀 기울이는 것이라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싶을 때는 그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조용히 귀 기울여 들어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김희선 작가의 라면의 황제 함께 하셨고요. 지금까지 음악의 장순연, 효과의 안익수, 강우성, 노동걸, 기술의 김남희, 극본 서연이, 제작 강요한, 저는 아나운서